안녕하세요. 역사와 교양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의 아픈 기억, 이승만 정권의 무능, 비겁, 잔혹함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위도 38도선 전 구간에 걸쳐 1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인민군의 전면적인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뒤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7월 5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미군과 연합군들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인 7월 말까지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경상북도 일부와 호남, 강원, 충청 등 국토의 대부분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잘 막아낸 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9월 29일에는 서울을 탈환했으며 그 기세를 몰아 10월 말에는 압록강변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보낸 지원군에 밀려 또다시 후퇴, 중부지방에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지루한 소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고 1953년 7월 27일 현재의 휴전선을 경계로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본 3년간의 전쟁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전쟁은 2, 3년 전부터 군대를 훈련시키고 소련제 무기를 확보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북한 김일성이 무력 통일을 노린 침략 전쟁입니다. 둘째, 전쟁 직후 이승만 정권은 무능했고 무능했기에 비겁했고 비겁했기에 자국민에 대해서 잔혹하게 굴면서 비겁함을 가리려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었고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1차적 책임도 김일성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수많은 고통에 대한 이승만의 책임이 조금도 경감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전쟁은 휴전이라는 형태로 애매하게 끝났고 그 결과 남쪽과 북쪽의 권력자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오히려 두 권력자는 전쟁의 기억을 활용해서 각자의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도전 세력을 분쇄하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끊임없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전쟁 준비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또 각자 전쟁의 위험을 핑계 삼아 독재 권력의 준행을 감수해야 했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마저 희생당하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중 두 번째 대목인 전쟁 중에 드러난 이승만 정권의 무능함, 비겁함, 잔혹함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능함입니다. 북한의 남침은 충분히 준비된 것이었고 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국군은 전혀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 방법도 없었던 소련제 T-34 전차 242대를 비롯해 압도적인 무기를 북한군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국군 병력 상당수가 휴가와 외출로 자리를 비운 일요일 새벽을 택해 전선 전 구간을 통해 전면적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초반의 열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습으로 인한 초기 패전의 피해보다도 더욱 큰 손실을 자초한 것은 정부와 국군 수뇌부의 무능이었습니다. 무기와 병력 부족 때문에 열세에 처한다면 조직적인 후퇴작전을 통해 후방의 일정한 지점에 다시 방어선을 마련하고 그 방어선에 병력과 장비를 집중시켜 다시 결전을 벌이거나 혹은 그 후방에 설정한 또 다른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 전략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서울 시내에 외출한 병사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트럭으로 무작정 전선에 투입하는 축차 투입이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10이라는 전력의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도 10 혹은 11이나 12의 전력을 모아 재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1이나 2에 불과한 전력을 10번, 20번 나누어 적진으로 밀어넣는 실수를 범했다는 의미입니다. 10대 10의 대결은 승패를 예측할 수가 없지만 10대 1의 대결은 10번, 20번 반복해도 질 수밖에 없고 전력만 소모될 뿐입니다. 고대 병법에서도 강조하는 사실을 국군 수뇌부는 몰랐거나 냉정을 잃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축차 투입에 이은 또 하나의 실책은 성급한 한강대교의 폭파였습니다. 6월 28일 새벽 2시 국군은 한강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한강대교를 폭파해버렸습니다. 인민군의 진구를 한강선에서 막고 지연시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난민들을 미처 충분히 대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발파를 해서 77명의 경찰과 군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냈다는 점입니다. 또 그 시각까지도 한강 이북의 곳곳에서 인민군을 막아내기 위한 격전을 벌이던 국군들의 퇴로가 차단되어 버린 점입니다. 문산 방면에서 27일까지 북한군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던 육군 1사단의 경우에도 한강다리가 끊어지자 중화기와 차량 등 장비들을 포기한 채 각자 살아남아 한강 남쪽에서 다시 만나자는 사단장 백선염의 명령에 따라 한강에 뛰어들거나 떼목을 타고 한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국군은 개전 후 인민군의 화력에 의한 손실보다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한강 이북에서 잃어버린 채 한강을 건너거나 한강 북쪽에서 소멸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실패는 한강 방어선마저 붕괴된 7월 초부터 한 달 이상 연전연패하며 후퇴라기보다 도주에 가까운 속도로 국토를 내어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강대교 폭파 시점에 아직 인민군은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한강대교 폭파는 너무 성급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겁함입니다. 전쟁에 대한 무능한 대응이 파괴적 피해로 돌아올 것임을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평소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미국에 지속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할 만큼 호전적이던 그는 6월 25일 오전 10시경 경복궁 경회루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남심 사실을 보고받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하루를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이튿날인 6월 27일 새벽 2시쯤에 급히 찾아온 서울시장 이기붕과 경부국장 조병옥으로부터 인민군이 곧 서울에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 3시 30분 서울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수도 서울 사수를 결의한 국회의원들이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경무대로 왔을 때 이미 이승만은 대전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더구나 대전에 도착한 이승만은 대국민연설을 녹음해 라디오를 통해 27일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반복해서 송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입니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서울을 빠져나온 것은 물론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곧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방송을 들은 서울 시민들은 대통령도 아직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난 계획을 늦추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7일 오후 3시쯤 창동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28일 새벽에는 미아리 방어선마저 뚫려 인민군의 서울 시내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난을 미루고 있던 시민들이 아직 서울을 미처 떠나지도 못했는데 서울에는 태극기를 대신해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무능함과 비겁함의 결과로 혹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것이 잔혹함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이 터지자 전국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던 정치범들과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관리하던 좌익활동 전력자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편에 설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만 그 강도가 강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살 행위는 단순히 보복이거나 분풀이 혹은 정권의 실정 은폐를 위한 도구로 남용되었습니다. 훗날 박정희 정권에 의해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구체적인 추정조차 어렵게 되었지만 보도연맹 관련 사망자만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에 이를 정도이며 거창동지에서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의심만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1961년 전국 비학살 유족회가 자체 집계한 것만으로도
11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가족이 모두 학살당했거나 유족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가족이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능함과 비겁함과 잔혹함에 대해 이승만과 그 정부는 단 한 번도 반성을 하거나 사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전쟁과 그로 인해 고착화된 분단체계를 핑계삼아 자신에게 도전하는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워 핍박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부에서 장관으로 함께 일했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진보당을 해산해버린 1956년의 일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승만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1950년의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비극이지만 그 비극을 막고 줄이고 치유했어야 할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비겁함과 잔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를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한국 현대사 다이제스트 100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